실제로 내가 ETF를 몇 개 들고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10개 들고 있어 5개 들고 있어 이걸 뜯어보면은 어떤 종목에 얼마만큼 노출이 되어 있는지 저희는 리스크 버짓이라고 얘기 많이 하고 있고요. 리스크 컨트리뷰트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즉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어떤 리스크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좀 뜯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수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탑10을 갖고 있고요. AI 반도체를 갖고 있었던 투자자라면 ETF는 3개 갖고 있지만 알고 보면 반도체에 대한 노출도가 굉장히 높은 어떻게 본다면 리스크 팩터가 반도체에 집중된 그런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코어, 즉 핵심이 되는 ETF와 새틀라이트 그 주변에 있는 ETF를 좀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ETF는 기본적으로 10개 종목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제외하면 10개 종목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ETF 이름 뒤에 탑2 플러스, 탑3 플러스, 탑7 플러스, 플러스란 말이 붙은 게 2종목으로, 3종목으로, 4종목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10개 종목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플러스가 붙은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ETF를 5개 갖고 있어, 6개 갖고 있어, 7개 갖고 있어. 나는 ETF를 7개 갖고 있으니까 10개 종목 이상으로 구성된 분산 포트폴리오를 10개, 7개, 8개 갖고 있으니까 나는 또 분산이 됐겠네? 이런 실수를 가장 많이 경험을 하시는데요. 뜯어봤더니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참고로 지수형을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형을 사더라도 절반 이상이 반도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ETF를 10개 갖고 있어 7개 갖고 있어 라고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면 그 ETF들이 대부분이 반도체 아니면 반도체와 관련된 소부장 이런 쪽으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내가 ETF를 몇 개 들고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10개 들고 있어 5개 들고 있어 이걸 뜯어보면은 어떤 종목에 얼마만큼 노출이 되어 있는지 저희는 리스크 버짓이라고 얘기 많이 하고 있고요. 리스크 컨트리뷰트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즉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어떤 리스크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좀 뜯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수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탑10을 갖고 있고요. AI 반도체를 갖고 있었던 투자자라면 ETF는 3개 갖고 있지만 알고 보면 반도체에 대한 노출도가 굉장히 높은 어떻게 본다면 리스크 팩터가 반도체에 집중된 그런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ETF를 10개 정도 들고 있으니까 괜찮아 분산되어 있어 천만의 말씀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실제 위험 반도체에 대한 리스크 노출도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이런 말씀들 많이 드리고 있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매매를 하셨을 텐데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볼러털러티 드래그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의 복리 효과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기초지수가 100에서 다시 100으로 왔는데 내가 갖고 있는 레버리지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전까지 못 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희는 볼러털러티 드래그라고 불리우는데 이런 현상도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ETF 고를 때 뭐가 좋아요? 어떤 ETF가 좋아요? 저도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ETF 컨설팅 본부장이거든요. 제 것도 컨설팅 해주고 남의 것도 컨설팅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과거에 수익률이 좋았던 그런 ETF를 선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즉 기존에 한 달, 두 달, 석 달 수익률을 봤을 때 수익률 높은 순서대로 정렬을 해서 그걸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시다시피 과거에 저희는 뭐 이걸 갖고 퍼포먼스 체인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거에 수익률이 높았다고 해서 향후에도 수익률이 높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거의 수익률에 집착을 해서 ETF를 고르시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쏠렸던 집중 현상이 조금씩 분산되면서 오히려 많이 떨어졌던 즉 반도체에 집중되는 과정에서 소외받았던 업종 쪽에서 먼저 반등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퍼포먼스 체인징도 경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미나 나가서 ETF 때문에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타이거 ETF에 소속되어 있는 1인으로서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ETF를 전문으로 다루시는 분들이 유튜브나 아니면 경제 채널에서 방송을 왜 할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ETF가 커짐으로써 세상의 변화, 특히 수급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ETF를 기본적으로 만들 때는요. 항상 시가총액,
즉 사이즈가 어느 정도 커야 되고요. 거래대금 유동성이 어느 정도 보강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앞에 유동비율 가중이란 말이 붙는데요. 유동비율 가중이라는 것은 뭐냐면 스페이스X처럼 일론 머스크 대주주가 많이 들고 있으면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은 순수 시가총액은 많이 안 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처럼 대주주가 갖고 있는 유동비율을 뺀다든지 그래서 순수한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시가총액만 갖고 계산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이상 커야 됩니다. 여기서 시가총액이 크다라는 말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딱 잘라서 얼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5천억 원 이상의 시가총액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ETF의 구성 종목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는 거거든요. 이 말을 되짚어 본다면 ETF는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그런 기업으로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담은 ETF에 만약에 개인 투자들의 자금이 들어온다. 아니면 AI 반도체처럼 너무나 많은 자금들이 기계적으로 유입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ETF에 어떤 종목이 구성돼서 그 ETF에 자금이 들어온다는 것은 펀더멘탈 즉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기업들이 오히려 자금으로 인해서 기계적인 수급이 더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 기계적인 수급이 가뜩이나 비싼 종목을 여기서 비싸다는 것은 단순히 주가가 높다 낮다를 결정하는 그런 변수가 아니라 주가의 절대 레벨 아니면 주가의 펀더멘탈 이런 것들이 한 번 더 레벨업 되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비싼 종목이 더 비싸지고요. 그리고 거꾸로 ETF의 구성 종목이 안 되는 어떻게 본다면 시가총액이 좀 낮거나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시장의 무관심 아니면 시장의 관심 밖 ETF의 관심 밖에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가뜩이나 싼데 더 싸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ETF 시장이 커지면서 즉 가뜩이나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받고 있는 종목들이 ETF로 말미암아 조금 더 고평가받는 비싼 종목이 더 비싸지고 싼 종목이 더 싸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뉴스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장세, 즉 대형주 장세 아니면 특정 종목에 집중되는 장세가 ETF라는 비클로 말미암아 더 심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항상 머릿속에 명심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코어, 즉 핵심이 되는 ETF와 새틀라이트 그 주변에 있는 ETF를 좀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최근 같은 장세라면 아무래도 코어에 해당되는 종목은 ETF는 뭐 지수, 대표 지수, 코스피 100과 S&P 500, 나스닥 100과 같은 대표 지수 ETF가 코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대표 지수 ETF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절반 이상 되기 때문에 대표 지수를 사더라도 거의 절반 이상은 반도체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 지수를 코어로 가져가면서 그리고 이 집중 현상이 완화되는 과정에서 최근에 또 움직이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앞서 말씀드렸던 전력 인프라 아니면 조선, 방산, 우주와 같은 이런 어떻게 본다면 서브 테마들을 새틀라이트, 위성으로 차지하는, 위성으로 점유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면 어떨까? 그러면 변동성 장세, 반도체발 변동성 장세에 좀 더 견딜 수 있는 그런 굳건한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ETF라는 비클은 반드시 비싼 종목을 더 비싸게 만들고요. 싼 종목은 더 싸게 만든다. 즉 집중 현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은퇴자 여러분들도 아마 매매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을 거예요. 제 연금 계좌에도 뜯어보니까 반도체 비중이 꽤 높더라고요. 그래서 은퇴자들 분들이 매매를 하신다면, 투자를 하신다면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것은 시퀀스 리스크입니다. 시퀀스 리스크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은퇴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마이너스 10%와 은퇴를 한 후에 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10%는 느낌이 굉장히 다르겠죠. 만약에 은퇴를 앞두고 마이너스 10%를 맞았다면 이 마이너스 10%를 복귀하는 데까지 뭐 아직 은퇴까지 시간이 남았으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막상 은퇴를 한 상황에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의 손실이 난다면 회복할 수 있는 기간, 회복할 수 있는 여유가 굉장히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은퇴자에게 가장 중요한 위험은 내가 수익률이 얼마야,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얼마가 났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퀀스 리스크, 어느 시점에 손실이 얼마만큼 발생할지 이런 것들을 대비하는 것이 은퇴생활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생활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얼마 벌었어가 아니라 내가
가장 많이 벌었을 때와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 저희는 MDD라고 부르는데요. 이 MDD를 관리하는, 맥스 드로다운을 관리하는 이 능력이 은퇴자들한테는 가장 핵심적인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앞둔 투자자분들은 뭐 보수적인 투자자, 공격적인 투자자, 아니면 뭐 적극적인 투자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맥스 드로다운, 즉 최대 수익에서 최저 수익까지 이 폭을 줄일 수 있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투자 성향이 공격적이야, 그러니까 나는 반도체에 집중할 거야. 좋은 아이디어긴 하지만 이 집중하면서 맥스 드로다운을 최대한 조절하는 방식이 저는 가장 현명한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글쎄요, 저는 뭐 맥스 드로다운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나이에 맞게, 아니면 자기의 은퇴 시점, 은퇴한 후에 얼마 시점인지 거기에 맞게끔 포트폴리오를 좀 유동적으로 조절해 주시는 것이 좋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얼마만큼 떨어져도 나는 견딜 수 있을지, 나는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나는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한 최고점에서 5%, 10% 정도 떨어져도 나는 견딜 수 있어. 아니면 나는 15% 정도 떨어져도 나는 견딜 수 있어. 이런 자신이 견딜 수 있는 최대 손실 한도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한도 내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만약에 내가 반도체를 투자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은퇴 생활자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반도체보다 반도체 커버드 콜, 그리고 커버드 콜을 통해서 상승은 일부 포기하더라도 인컴을 좀 받아가면서 맥스 드로다운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만드는 그런 방법들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최근에 좀 많이 유행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긴 하지만 배당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배당주와 커버드 콜을 결합해서 인컴을 창출하는 방식을 쓴다든지, 아니면 채권도 커버드 콜 상품들이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 단순하게 캐피탈 게인, 아니면 자본 차익, 아니면 인컴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뭐 커버드 콜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든지 그런 아이디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연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은퇴 생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퀀스 리스크입니다.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손실이 발생했을 때 견딜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항상 내 포트폴리오를 짜기 전에 얼마만큼의 손실폭, 최대 손실폭을 감내할 수 있는지를 먼저 스크리닝 해놓고 접근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시점에서는 쩐의 전쟁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쩐이라는 것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고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고 AI 시대 때 승자가 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캐펙스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캐펙스 투자가 내 돈만 갖고 하는 거냐? 내 돈만 갖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죠. 내가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 기업이라면 내 돈만 갖고 캐펙스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내 돈, 내가 벌어들이는 돈 이상으로 과도한 캐펙스 투자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우려가 많습니다. 최근에 실적 발표했던 빅테크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실적은 전부 다 기대치를 상향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대치를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떨어졌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대치를 상향했지만 감동적으로 기대치를 상향하지 못했다. 즉 감동을 주는 실적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감동이 부족했다. 이런 또 서사를 붙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향후에 캐펙스 투자를 얼마나 또 과도하게 할지에 따른 우려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결국은 장기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패드의 결정, 미국 연준의 결정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결정 과정에서 장기금리, 여기서 장기금리라는 것은 시장금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금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반응 함수에 좀 더 면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기금리 아직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연준에서 너 기준금리 인상해야 되지 않겠어?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매파, 세 분의 매파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최근에 등장을 했거든요. 물론 최근에 등장한 건 아니겠지만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채권 자경단이라고 불리우는 친구들이 거봐 장기금리 이렇게 많이 올라가잖아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패드를 암묵적으로, FOMC를 암묵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은 패드의 결정 자체보다는 장기금리의 반응 함수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AI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EPS, 주당 순이익보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영업이익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이런 거보다 캐펙스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원을
얼마나 잘 확충하고 있는지, 돈을 많이 벌어들인 것도 오케이지만 너희들이 캐펙스 투자를 할 때 그 이 캐펙스 투자의 재원을 얼마나 유기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해갈 수 있는지, 이런 자금 동원 능력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장기금리랑 연동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결국은 캐펙스 투자의 재원들을 얼마나 유기적으로 아니면 얼마나 확실히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능력도 향후에 AI 기업들을 바라볼 때 반드시 지켜봐야 될 변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를 벌 수 있지? 내가 투자 수익률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지? 이걸 고민하는 시장은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전망하기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얼마만큼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예상했던 판단이 틀렸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를 가늠해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도 2027년에는 AI가 좀 더 대중화될 거고 AI 에이전트 서비스가 훨씬 더 현실화될 것이며, 그리고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이런 AI 시대 때 헤게모니를 점유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투자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승자가 된다든지, 아니야 AI가 생각보다 늦게 현실화된다든지, 이런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얼마나 벌 수 있을까를 논하기보다는 내가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내가 생각했던 전망이 틀렸을 때 얼마를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레버리지 자금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볼러털리티 드래그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버리지 자금의 속성상 똑같이 20% 오르고 20% 빠졌다고 했을 때, 근데 레버리지 자금들은 똑같이 대칭적으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오히려 20% 올랐다가 20% 빠지면 오히려 손실, 원금 이상으로 손실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런 볼러털리티 드래그도 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9천에서 6천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떨어졌으니까 싸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싸다라는 논리, 아니면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이 바닥일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겠지만, 근데 이 논리는 현실적으로 맞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유동성이 쏠려서 지수 상승이 올라갔다가 다시 빠져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결국은 지수 상승이 이런 유동성이 이런 지수 상승과 하락을 만들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조건 어닝입니다. 어닝. 실적이 다시 한번 바닥을 만들어 줄 거고요. 실적이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 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어닝 로테이션, 즉 리퀴더티 로테이션에서 어닝 로테이션으로 가는 시점이 언제일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도 돈워리 구독자님을 통해서 항상 제 이런 생각들을 전달해 주려고 노력할 테니까 다시 다음번 방송에서 저의 생각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시장 전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